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말 때문에 끝까지 말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남의 일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아침은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시작됐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빵집에 들렀고 평소처럼 커피를 내려 마셨다.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그래서 더 잊히지 않는다.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가계부를 적기 전 습관처럼 은행 앱을 먼저 열었다. 그냥 확인이었다. 잔액을 보는데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멎었다. 마이너스. 한 번 더 봤다. 다시 봤다. 그래도 숫자는 바뀌지 않았다. 이게 뭐야?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앱 오류라고 생각했다. 요즘 종종 그러니까.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로그인했다. 휴대폰을 껐다 켰다. 그 사이 커피는 식어갔다. 하지만 통장 속 숫자는 그대로였다. 그제야 화면을 자세히 내려다봤다.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항목 하나가 눈에 걸렸다. 신용대출. 그 아래에 적힌 금액이 또렷했다. 5천만 원. 머리가 텅 비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 은행 상담을 받은 기억도 없다. 누군가에게 대신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내 이름으로 대출이 잡혀 있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누르는데 숫자가 몇 번이나 잘못 눌렸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느껴졌다. 고객님 명의로 정상 접수된 대출입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래서 더 현실감이 없었다. 언제요?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그때 나는 출산 직후였다. 몸은 성하지 않았고 정신은 더 흐릿했다. 병원과 집, 그 두 곳 외에는 거의 가지 못했다. 제가 그때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상담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대리 신청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대리 신청. 내 이름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한데 생각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누가? 왜? 어떻게? 질문만 떠올랐다. 답은 없었다. 문득 아이 방 쪽을 바라봤다. 아이가 쓰던 작은 담요가 소파에 걸려 있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현실감이 확 밀려왔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름 하나로 묶인 인생 전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이날이 평범한 하루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통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나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손에서는 열기가 느껴졌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몸이 지친 느낌이었다. 대리 신청.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내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고 서류를 대신 준비할 수 있고 은행 직원 앞에서 나 대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생각이 거기까지 닿자 이상하게도 후보는 많지 않았다. 아니, 거의 하나뿐이었다. 시어머니.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는 유난히 꼼꼼했다. 처음엔 살림에 대한 관심인 줄 알았다. 그 다음엔 나에 대한 걱정이라고 생각했다. 서류 같은 건 잘 챙겨둬야 해. 요즘 세상 무서워. 그 말에 반박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다 주고 신분증 사본을 보내고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건넸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 조심해. 그 말이 이렇게 무거워질 줄은 몰랐다. 기억을 하나씩 더듬어 봤다. 출산 전에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서류 봉투를 챙겨가던 날. 내가 침대에 누워있던 사이 남편과 거실에서 뭔가를 상의하던 장면.
그땐 피곤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많은 장면들이 연결됐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면서도 손이 떨렸다. 여보. 왜?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목소리였다. 그래서 더 묻기 어려웠다. 혹시 어머니가 내 명의로 뭐 한 거 있어? 짧은 정적. 정말 짧았지만 나는 바로 느꼈다. 무슨 소리야?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호흡이 살짝 길어졌다. 은행에서 전화 왔어. 내 명의로 대출이 있대. 이번엔 침묵이 길어졌다. 말을 고르는 침묵이었다. 얼마인데? 그 질문이 먼저 나왔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가 아니라 얼마냐는 질문. 5천만 원. 아. 짧은 탄식. 그 한 음절로 많은 게 드러났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 말은 설명도 부정도 아니었다. 피하는 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확신이 들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다가왔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가방을 챙기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과거로 돌아갔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하던 얼굴. 너는 믿을 수 있어서 좋다. 그 말이 갑자기 다르게 들렸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집에 왔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어머니가 설명해 주실 거야. 그 말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설명이라는 단어 속에는 사과가 없었다.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어도 눈앞에는 숫자만 떠올랐다. 5천만 원.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내 이름으로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이 더 무서웠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문제는 은행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내가 믿었던 가족이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시댁으로 갔다. 혼자 가겠다고 했다. 남편은 말리지 않았다.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반찬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인 늘 맡아오던 냄새였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시어머니는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내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왔니? 그 한마디였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물었다. 어머니, 제 명의로 대출 받으셨어요? 조금은 화를 낼 줄 알았다. 조금은 발뺌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한 음절이 귀에 오래 남았다. 너무 쉬웠다. 너무 가벼웠다. 왜요? 내가 그렇게 묻자 시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급할 게 없다는 태도였다. 급한 일이 있었어. 그 말이 전부였다. 그래도 왜 제 명의예요? 이번엔 잠깐 나를 보더니 웃었다. 내가 제일 깨끗하잖아. 깨끗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불쾌할 줄 몰랐다. 어머니, 이건 범죄예요. 내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 가족끼리 무슨 범죄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다. 내 신용도 내 이름도 내 인생도 걸린 문제라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말을 끊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다들. 그 말 속에서 나는 사라졌다. 잠시 후 시아버지가 거실로 나왔다. 상황을 이미 들은 얼굴이었다. 며느리가 너무 예민하다. 그 말 한마디로 정리가 끝났다. 누가 잘못했는지보다 누가 불편해졌는지가 더 중요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없었다. 갚을 생각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묻자 시어머니는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얼마나? 어떻게? 언제? 아무 대답도 없었다. 집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밖으로 나오자 숨이 트였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허탈함이었다. 이렇게 쉽게 인정할 거였다면, 이렇게 가볍게 여길 거였다면 왜 하필 내 이름이었을까? 그날 알았다. 이 집에서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이름 하나였다는 걸. 그리고 이 문제는 설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은 조용했다.
아무 연락도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불안했다. 먼저 연락한 쪽은 시어머니였다. 목소리는 전혀 달라져 있었다. 오해가 있었어. 그 말로 시작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 맞나 싶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무 급해서 그랬다. 내가 알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말들이 이어졌다. 하나같이 책임을 피해가는 말이었다. 곧 정리된다. 은행이 괜히 크게 말한 거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제 동의는요? 잠깐의 정적. 가족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다시 원점이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 그 문장이 나를 더 지치게 했다. 누가 힘든지에 대한 기준이 달랐다. 저녁에 남편이 집으로 왔다. 평소보다 말수가 많았다. 엄마가 진짜 미안해한대. 미안하다는 말은 직접 들은 적이 없었다. 전에 들은 말뿐이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돼? 나는 물었다. 얼마를? 남편은 답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시댁의 연락은 잦아졌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내용은 흐릿했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 나중에 내 이름 더 좋아질 수도 있어. 이제는 회유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 지금 문제 삼지 말라는 뜻이었다. 나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다. 대신 기록을 남겼다. 통화 시간, 메시지 내용, 말투까지.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차분해졌다. 그들의 말이 바뀔수록 이 문제를 감정으로 풀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가족이라는 말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니었다. 그저 책임을 미루는 도구처럼 보였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내 이름을 지키는 게 먼저일지도 모른다고.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그도 이미 알고 있었다.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는 단계라는 걸.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먼저 물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남편은 잠시 말을 고르듯 입을 다물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누구한테? 이번에는 남편이 바로 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처럼 느껴졌다. 엄마도 지금 상황이. 나는 말을 끊었다. 그럼 난?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손을 비볐다. 그 모습이 낯설었다. 내가 이해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 말에서 모든 게 정리됐다. 이해하라는 말, 기다리라는 말, 조금만 참으라는 말. 결국 전부 같은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은행 창구에서 들었던 말, 시어머니의 무표정한 얼굴, 남편의 애매한 눈빛. 아침이 되자 마음이 이상할 만큼 맑아졌다. 나는 서류를 다시 꺼냈다. 대출 계약서, 통화 기록, 메시지 캡처. 하나씩 정리하며 생각했다. 누가 나를 대신해 책임져 줄 수 있는지. 답은 명확했다. 아무도 없었다. 남편에게 다시 말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결심이 없었다. 내가 나랑 같은 편에 설 수 없으면 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적어도 방해는 하지 마.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이었다. 내가 이미 선택을 끝냈다는 걸 깨달은 건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 내 이름을 잃는 게 더 무섭다는 걸 인정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설명하지도 않았다. 조용히 준비했다. 내 몫의 싸움을. 처음으로 혼자 은행에 갔다. 이번에는 남편도 시댁도 없었다. 내 이름으로 된 자리였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다시 꺼냈다. 본인명의 대출이 맞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말인데도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다. 이 과정에서 동의한 적 없어요. 말을 뱉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녹취 가능 여부, 절차, 시간. 모든 게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현실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은행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상담실에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 말을 꾸미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빚을 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다. 남편은요? 그 질문에서 잠깐 막혔다. 알고 있었고 막지는 않았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지도 않았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버티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받지 않았다. 메시지가 이어졌다. 왜 그런 데를 갔니? 가족끼리 해결하자.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가 변호사 만난 거 들었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길 생각이 없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무도 대신 안 해주니까. 남편은 더 말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대화는 줄었고 눈치는 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편안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택하고 있었다.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다. 다만 이제는 방향이 생겼다.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약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변호사 상담 이후 시댁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연락이 갑자기 잦아졌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말끝은 조심스러워졌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명령하지 않았다. 대신 묻는 척했다. 많이 힘들지? 그 한마디가 낯설었다. 우리가 너무 몰아붙였나 보다. 사과처럼 들리지만 사과는 아니었다. 뒤이어 말이 붙었다. 그래도 일은 커지면 안 된다. 결국 본심이었다. 남편은 그날따라 집에 일찍 들어왔다. 얼굴에 긴장이 묻어 있었다. 엄마가 울었어.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아빠도 밤새 잠을 못 잤대. 그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남편은 점점 말을 빠르게 이어갔다. 마치 설득이 아니라 변명처럼.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대.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어디까지면 괜찮았을까?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남편이 불안해 보였다. 며칠 뒤 시댁에서 찾아왔다. 약속도 없이.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다 같이 해결하자.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안에는 돈 이야기가 적힌 메모가 있었다. 당장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나는 봉투를 밀어냈다. 제 이름으로 된 빚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너무 매정한 거 아니니? 그 말에 남편이 나를 봤다. 처음으로 눈을 피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엄마 아빠도 이제 겁난대.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나도 그랬어. 남편의 어깨가 처음으로 내려앉았다. 그제야 알았다. 이 싸움에서 흔들리는 쪽은 항상 나만은 아니었다는 걸. 균형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그 사실이 다음 선택을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 변호사 상담 이후 시댁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연락이 갑자기 잦아졌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말끝은 조심스러워졌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명령하지 않았다. 대신 묻는 척했다. 많이 힘들지? 그 한마디가 낯설었다. 우리가 너무 몰아붙였나 보다. 사과처럼 들리지만 사과는 아니었다. 뒤이어 말이 붙었다. 그래도 일은 커지면 안 된다. 결국 본심이었다. 남편은 그날따라 집에 일찍 들어왔다. 얼굴에 긴장이 묻어 있었다. 엄마가 울었어.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아빠도 밤새 잠을 못 잤대. 그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남편은 점점 말을 빠르게 이어갔다. 마치 설득이 아니라 변명처럼.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대.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어디까지면 괜찮았을까?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남편이 불안해 보였다. 며칠 뒤 시댁에서 찾아왔다. 약속도 없이.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다 같이 해결하자.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안에는 돈 이야기가 적힌 메모가 있었다. 당장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나는 봉투를 밀어냈다. 제 이름으로 된 빚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너무 매정한 거 아니니?
그 말에 남편이 나를 봤다. 처음으로 눈을 피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엄마 아빠도 이제 겁난대.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나도 그랬어. 남편의 어깨가 처음으로 내려앉았다. 그제야 알았다. 이 싸움에서 흔들리는 쪽은 항상 나만은 아니었다는 걸. 균형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그 사실이 다음 선택을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연락은 시아버지에게서 왔다. 그동안 한 번도 직접 전화한 적 없던 사람이었다. 얘기 좀 하자. 짧은 말이었다. 명령도 부탁도 아니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시어머니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남편은 말없이 컵만 만지작거렸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내 명의로 한 건 무리였다. 처음으로 인정이라는 단어에 가까운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정리하겠다. 이번에는 조건이 붙지 않았다. 기간도 전제도 없었다. 남편이 그제야 말했다. 내가 같이 책임질게.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다만 기록해 두었다. 며칠 뒤 실제로 움직임이 있었다. 서류가 바뀌었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내 이름 앞에 붙어있던 숫자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됐다. 가족이라는 말은 책임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침묵은 항상 중립이 아니라는 것. 모든 게 정리된 날 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허탈하지 않았다. 대신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버틴 시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서 있던 시간처럼 느껴졌다. 다시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다. 누군가 지금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놓으려 하고 있다면 그만두라고 말해주고 싶어서다. 이름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 나는 운이 좋았을 뿐이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차분하게 솔직하게 기록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